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4경기가 우천 취소됐습니다. 반경기차 1위 LG와 2위 한화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중 첫 경기가 비로 취소됐고, 키움 대 두산의 잠실 경기, 롯데 대 SSG의 인천 경기, KT 대 삼성의 대구 경기가 우천 수년됐습니다. 프로야구 SSG가 베테랑 왼손 투수 김광현과 계약 기간 2년 총액 36억 원의 단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어제 옆구리에 견제구를 맞았던 롯데의 장두성은 병원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폐 타박에 의한 출혈 증세가 있어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브렌트퍼드를 이끌던 토마스 프랑크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프랑크 감독이 2028년까지 팀을 지휘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프랑크 감독이 축구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감독이며 선수와 팀 관리에서 결과를 냈다며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호가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콜로라도와의 원정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호는 2회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때리는 등 4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고, 팀은 9회 말 석점을 내주며 7대8로 역전패해 7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내일부터 샌프란시스코와 LA 다저스의 시즌 첫 3연전이 예정된 가운데 이정호와 김혜성의 빅리그 첫 맞대결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구미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재용이 남자 1500m 역대 3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재용은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2025 호크렌 디스턴스 챌린지 1차 대회 남자부 1500m 경기에서 3분 40초 19의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했습니다. 이재용이 세운 3분 40초 19는 개인 최고 기록이자 우리나라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한편 여자부 1500m 경기에 출전한 박나연도 4분 15초 07의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하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축구 대표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홍명보호가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무패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예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쿠웨이트와의 3차 예선 최종전 10차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뒀고요. 이렇게 되면서 3차 예선 10경기에서 6승 4무를 기록했고요. 전체적인 예선에서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면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예선 무패 기록으로 통과했습니다. 네, 쿠웨이트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선행을 확정 짓고 치른 경기여서 부담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 좀 더 빨랐으면 좋았었을 그 여러 가지 시도들 그리고 또 젊은 선수들을 투입할 기회들을 얻는 상황이어서 주목할 부분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 선수의 변화는 있을 거다. 하지만 큰 변화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워낙 좀 보수적인 타입이다 보니까 많이 바꿔야 두세 자리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 폭이 상당했습니다. 무려 네. 7명이 바뀌었고요. 2000년대생이 무려 6명이나 포함된 베스트 11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라크전 평균 연령이 29살이었으니까요. 쿠웨이트 평균 연령은 25.7세였거든요. 오.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요. 뭐 이한범처럼 데뷔전을 치른 선수도 있었고 뭐 이창근이나 김주성, 원두재처럼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도 새롭게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홍명보 감독이 사실 그 경기 후에 쿠웨이트전은 최종 3차 예선의 마지막 경기가 아니라 월드컵 본선 준비의 첫 번째 경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출발선에서 젊은 피들이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은 이 대표팀의 경쟁 체제 구축이나 혹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마지막 예선전만 두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고 어떤 의미를 가져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눈길을 끈 것은 이강인 선수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기용됐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대표팀에서는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발 윙어 혹은 아예 이제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인 경기를 조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이강인 선수인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강인 선수의 최적의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대표팀에서도 그리고 소속팀에서도 그 포지션은 소화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날 이제 모처럼 자신의 자리를 찾은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조율하고 패스를 하고 직접 해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이 자리에서 이강인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대표팀이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박찬준 기자는요? 홍명보 감독이 스타덤에 올랐던 대회가 1994년 미국 월드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 대회를 경험해서 이 월드컵이 벌어지는 그 시기에 얼마나 미국이 더울 건지에 대한 걸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뭐 스페인전이 펼쳐졌던 댈러스 경기장 같은 경우는 뭐 40도 육박할 정도로 더웠는데 2026년 북중미 월드컵도 상당히 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젊은 선수들 위주로 월드컵에 나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3차 예선 때는 사실 뭐 월드컵 본선에 걸려 있었고 뭐 본인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존 선수들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날 쿠웨이트전을 보면서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던 부분이 진짜로 발현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 경기를 치르면서 상당히 좀 가능성을 보였었고 네. 무엇보다 이제 홍명보 감독이 코어 부분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황인범 선수 그리고 이제 뭐 좌우 풀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앙 수비수는 변화를 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포지션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코어를 두고 나머지 포지션에 다양한 선수들을 실험했는데 뭐 이한범 선수라든지 원두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예년 대표팀과는 다른 대표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좀 시작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가능성을 진짜 좀 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지점은 이제 홈 경기였고 우리나라에서 펼쳐진 대회인데 그 경기인데 쿠웨이트전 관중 수가 4만여 명이 빈자리가 꽤 많이 보였어요. 네,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그리고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을 이제 축하하는 무대이기도 했는데 만원 관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최근에 이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론의 반응들 그리고 인기가 확실히 좀 떨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대목인 것 같고요. 지금 홈에서 열린 A매치 2경기 연속 만원 관중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쿠웨이트전은 4만 1,000명이 조금 넘는 관중이 들어왔거든요. A매치에 이제 5만 관중도 들어차지 못한 거는 2017년 이후 이번 처음이라고 해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몽규 회장 체제 지금 이제 4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이런 것으로 조금은 느껴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후의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가 좀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 사실 젊은 피 활약보다 더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이강인 선수의 발언이었거든요. 네.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면 홍명보 감독님과 협회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 그런데 선수들이 축구협회 소속이고 감독님도 우리의 보스다. 너무 비판하면 선수들에게 타격이 있으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월드컵에서 그래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 이 발언 나가고 나서 기자들끼리 이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싶었고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믹스트존에도 이강인 선수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나요라고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사실 뭐 일단은 반응은 이강인 선수에게 대한 실망의 반응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사실 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뉘앙스나 혹은 뭐 말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좀 공격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네. 부드러웠었는데 이 워딩 자체가
팬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또 팬들 입장에서는 와 우리 생각이랑 선수들이랑 이렇게 괴리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당분간 이 얘기는 계속해서 좀 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이제 서두에 이런 말 해보셨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이해가 이제 그 원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공감을 얻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선. 예, 특히나 이날 경기장에서도 그 경기 전 선수단 소개를 할 때 홍명보 감독이 호명되는 순간에 이 사망간주 야유가 또 울려 퍼지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독에 대한 부분, 협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뭐 존재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선수들이 다 그걸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좀 경기가 열리는 장소와 분위기만큼은 좀 자신들을 응원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베이스에 깔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대표팀과 홍 감독이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좋은 경기를 펼쳐 보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홍명보 감독이 사실 울산이라는 뭐 쉬운 길, 편한 길을 벗어던지고 대표팀에 온 것도 2014년 브라질 대회 실패에 대한 거를 한번 털어내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좀 있었고요. 한국 축구 역시 뭐 최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 월드컵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 본선행을 확정 지은 만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냐가 중요한데 일단 뭐 7월에는 동아시안컵 열리고요. 9월에는 미국에서 미국과 멕시코와 평가전을 하고 10월에는 국내 평가전이 펼쳐집니다. 파라과이전이 일단 확정을 지었고요. 나머지 한 경기는 좀 브라질이 현재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동아시안컵에서는 K리거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평가전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서는데 홍명보 감독이 쿠웨이트전 앞뒤로 했던 얘기가 2014년 브라질 대회 준비 과정에서는 뭐 선수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컨디션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뭐 선수들도 많이 봤고 앞으로도 볼 계획이고 그래서 이들 봤던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컨디션은 어떻게 될 건지 체크하는 쪽으로 해서 월드컵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네. 1년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서 월드컵을 준비해야 할까요? 결국은 이제 본선에 나아가는 이제 상대의 성향이 우리가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성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아시아 무대에서는 우리가 전력상으로 훨씬 더 우위고 네. 상대팀들은 대부분 수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선에 가면은 정반대 입장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보다도 조금 객관적으로 높은 전력의 팀들을 상대로 공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3차 예선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것이 홍명보가 템포가 빠르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아까 박찬준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쿠웨이트전에서 어느 정도는 좀 힌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의 다이나믹한 그런 에너지가 좀 경기 중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전술적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 가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서 조편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팀을 만날지가. 그래서 이 세대 교체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피파 랭킹까지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피파 랭킹으로 지금 포트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피파 랭킹 23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위라면 월드컵 조추첨에서 2포트와 3포트 경계선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위 포트에 들어갈수록 조별리그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팀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포트에 들어가려면 향후 평가전 결과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전 승패가 피파 랭킹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대표팀이 월드컵을 위해서 북중 월드컵을 위해서 젊은 피를 중용하고 테스트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결과와 과정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지금 홍명보 감독의 숙제이긴 한데요. 일단 홍명보 감독은 쿠웨이트전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들 위주로 테스트하겠다는 이 쪽에 힌트를 주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한두 경기 지면서 만약에 랭킹이 내려간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거 진짜 뭐 쉬운 게 없습니다. 지금 예선 통과했다고 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진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다양한 선수들의 실험 이것도 놓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랜 B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네. 홍명보 감독이 이제 코어 축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이제 매번 소집할 때마다 3명 혹은 4명 정도의 선수를 계속 이제 교체하면서 그 선수들에게 이제 대표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번에 쿠웨이트전 때 좀 집중적으로 활용을 했죠. 특히 전진우처럼 최근에 K리그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들을 활용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7월에 열리는 동아시안컵이 이제 새로운 얼굴들을 대거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 그때 이제 진입해가지고 홍명보 감독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선수들이 9월, 10월, 11월에도 계속 좀 기회를 받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요 과정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에이징 커브를 보이는 선수들과 신진 선수들의 좀 교차점이 이제 후반기에는 대표팀 평가전에서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축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활약했던 선수들이 확실히 에이징 커브에 들어섰다라는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6월 A매치 주간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개조 6개 팀이 본선행을 일단 확정을 했죠. 네, 3차 예선에서는 조 1, 2가 본선에 직행하거든요. A조에서는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B조에서는 한국과 요르단, C조에서는 일본과 호주가 각각 조 1위로 북중미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 중에 요르단과 우즈벡은 사상 처음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요. 사실 뭐 48개국 체제가 중국을 겨냥한 이야기다라는 게 많았었는데 우즈벡과 요르단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배당된 티켓 장수는 모두 8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예선이 아직 남아있죠. 네, 4차에서는 이제 각조 3위, 4위 6개국이 참가를 하는데요. A조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B조에서는 이라크와 오만, C조에서는 사우디와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해당되는 팀인데요. 이 각조 또 4차 예선에서 각조 1위 팀이 추가로 본선에 티켓을 가져가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4차 예선에서 각조 2위를 차지한 팀들은 다시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서서 마지막 도전 기회를 얻게 되고요. 박찬준 기자가 얘기한 중국은 이 기회조차도 지금 잡지 못하고 완전히 탈락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중국도 축구 팬들이 냉정할 때 엄청 냉정하잖아요. 현지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조롱하는 모습이 굉장히 네. 높고요. 사실 이제는 뭐 대표팀 감독에 대한 비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런 쪽으로 축구를 못하는가라는 반성도 많이들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은 국가의 크기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선수 등록 숫자 너무 적고 지도자도 너무 적어요. 그런 밑바탕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중국 축구의 어떤 상승이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피파 짐작입니다만 가능성이 높은 짐작입니다만 피파의 노림수는 이제 좀 약간 살짝 물이 건너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A매치 주간을 마치고 이번 주말부터는 K리그가 재개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단 강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긴 광주에 대한 징계가 결정이 됐네요. 네, 어제였습니다. 12일 4차 상벌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최근 K리그 팬들의 관심을 모은 광주 재정건전화 위반에 대한 징계가 결정이 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맹은 광주에 제재금 1,000만 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단 여기에 전제가 있는데요. 선수 영입 금지의 경우 징계 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요. 광주가 2027년도 회계연도까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 유예 기간 내에 연맹 이 재무위원회가 승인한 재무 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게 건전화 규정을 이번이 처음 어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에도 이미 그러니까 상벌위원회까지 넘어가지 않고 재무위원회 기준에서 봤을 때 제출한 재무 계획이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지난 여름에 선수 등록 금지를 당하는 징계를 받았었고요. 이번에 받은 징계 대상은 2024년도 재무회계 전체에서 단기 순손실이 무려 23억 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광주가 사실 2022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다가 2023년에도 사실 19억 원에 달하는 단기 순손실이 있었어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4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더 누적됐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상벌위로 회부가 돼서 징계를 논의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해서 왔고 어제도 사실은 굉장히 긴 마라톤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맹 내부에서도 이거는 승점 삭감까지 가는 징계가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은 뭔가 이것이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정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하나의 좀 전환점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너무 징계를 세게 주면 안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승점 삭감이 아닌
징계금과 그리고 이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도 약간 유예된 상황이죠. 예, 그런 네.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거 뭐 아까 뭐 회의 중에는 승점 삭감이라는 강수까지 나왔는데 근데 결론 자체는 강수가 나왔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한 솜방망이가 아닌가. 약간 전환점이 아니라 전환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1,000만 원 제재금에 그리고 이제 선수 영입도 유예 기간을 둔다. 이거는 조금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맹에서는 상벌이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일단은 상벌이가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직 뭐 결정문도 완벽히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 상황이 그런데 연맹 입장은 아까 서호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화 제도가 이 재정에 문제가 있는 구단들이 어떻게든 정상으로 거듭날 수 있게 유도하는 거지 징계 자체의 목적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지킨 사람만 바보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선수 영입이라는 게 전력 업그레이드고 근데 만약에 다른 팀들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에서 영입을 못했는데 누군가는 이걸 무시하고 영입을 하면은 사실 출발선에서 불공정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아니 우리 당장 1,000만 원 그냥 벌금 물고 더 영입할래. 라고 하면 사실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재정 건전화 자체가 좀 유명무실할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재정 건전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좀 우려를 좀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재정 건전화라는 게 번만큼 쓰자인데 K리그에 버는 구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사실 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예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무슨 제도를 시작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벌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연결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지금 박찬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냥 1,000만 원 내고 영입 더 많이 해서 좋은 성적 낼래가 될까봐 예,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K리그가 출범하고 지금 40년이 지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성적에만 매몰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축구 연맹이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이제 경영을 좀 신경을 써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K리그 구조 자체가 진짜 자신들의 힘으로 다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기업이 혹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돈을 생각했을 때 거기서 인건비가 70% 이상 넘어서면 안 된다. 사실 이 허들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그 기준은 아니거든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훨씬 더 빡빡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런데도 이걸 위반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재가 나오지 않으면 많은 구단들이 성적보다 경영이 중요하다라는 인식 전환을 못할 거예요. 네네.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례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단들이 그럼 중요한 건 결국 성적 아니야? 강등을 피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상벌위원회에서 그 광주 이정효 감독에게도 제재금 징계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정효 감독이 지난달 28일 울산과 홈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요. 경기 주심을 맡은 심판의 이름을 특정해서 뭐 광주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연맹이 이 발언 후 상벌위원회 회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광주가 정말 이슈의 중심에 있는데 그 이슈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자꾸 껴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빛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 빛보다 더 거대한 지금 그림자가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 무엇보다 불안해하는 것은 팬들이죠. 팬들이 가장 이번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인 것 같고 글쎄요. 뭐 저는 이 징계가 당장은 광주가 좀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지만 과연 이 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연 이번 징계가 옳은 징계였을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K리그1이 A매치 휴식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판도를 떠올리기 위해서 현재 순위를 짚은 후에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경기 상황들을 짚어보도록 하죠. 서호정 기자. 네, 선두는 포획 감독의 전북인데요. 승점 35점이고요. 2위 대전은 전북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고도 승점 3점이 뒤진 3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엔 승점 29점의 울산, 28점의 포항, 25점의 김천, 24점의 광주가 3, 4, 5, 6위를 형성하고 있고요. 7위 서울은 승점 22점, 8위 안양은 승점 21점, 9위 강원도 승점 21점입니다. 강등권은 지금 10위 제주가 19점이고요. 11위 수원FC가 16점, 그리고 최하위 대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승점 12점으로 네. 10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펼쳐지는 경기 7시 반에 광주 경기장에서 광주와 서울의 대결, 6위와 7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네요.
네, 서울이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전반 10분 정승원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후반 9분 둑스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서울이 광주를 상대로 지금 5연패 중이거든요. 마침내 광주의 징크스를 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선두 전북이 현재 9위 강원을 만났습니다. 네, 강원 원정에 나섰는데 사실 지난번 맞대결 때는 전북이 홈에서 강원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0대1로 패했었죠. 오늘 약간 복수극이 펼쳐지고 있는데 티아고 선수가 전반에만 멀티골 2골을 넣으면서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정말 전북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제는 조직적으로 또 선수들 개개인의 자신감이 모두 최상에 올라 있고 이걸 만들어내는 포획 감독에 대한 평가도 점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8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은 승점 차는 더 벌어지면서 38점, 2위와 6점 차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도 역시 경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떤 경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네, 전부 다 14일 오후 7시에 펼쳐집니다. 김천 포항전이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안양의 경기가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제주와 대구의 경기가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15일 예정된 경기가 있었거든요. 울산 대전전. 근데 이게 클럽 월드컵 여파로 4월 1일에 앞당겨져서 펼쳐졌습니다. 당시에 대전이 3대 2로 승리를 했었죠. 아, 이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그 경기가 이제 저 수년이 된 경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K리그2는 인천의 독주가 이어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현재 순위표를 짚어보도록 하죠. 1위는 승점 38점의 인천입니다. 2위는 승점 31점의 수원이고요. 3위가 승점 29점의 전남, 4위가 승점 28점의 이랜드입니다. 부산이 승점 25점으로 5위고요. 승점 22점의 부천과 21점의 충남 아산이 6위와 7위에 자리에 있습니다. 8위의 성남, 9위 경남, 10위 김포, 11위 안산이 승점 1점 차로 촘촘히 지금 붙어 있고요. 12위가 화성, 13위가 충북, 청주, 최하위에 천안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야, K리그2도 빅매치가 이번 주말에 있네요. 1위와 2위의 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위 수원이 홈으로 인천을 불러들여서 추격을 할 수 있는 승점 6점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지난번 맞대결에서는 수원이 이기재, 권한규 두 선수의 퇴장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에게 패하고 말았었죠. 최근에 수원이 연승을 달리면서 인천이 천안에게 일격을 맞고 약간 주춤거릴 때 승점차를 좀 좁혀서 지금 7점까지 따라왔습니다. 이번 맞대결에 승리를 하면 4점까지 쫓아가면서 좀 수원으로서도 가시권에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성환 감독은 필승을 계속 외치고 있고 윤정환 감독은 오히려 약간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변성환 감독이 계속 우리를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원정에 나서겠다라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리그2는 7경기가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쳐서 열립니다. 네, 부천과 이랜드, 그다음에 충북, 청주와 성남, 충남 아산과 천안이 14일에 펼쳐지고요. 김포, 경남, 화성, 안산, 전남, 부산, 수원, 인천이 15일 오후 7시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1과 K리그2 많은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두 분께서 주목하는 경기 한 경기씩만 짚어주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천과 포항의 맞대결인데 포항이 최근에 또 흐름이 좋아요. 근데 네. 박태하 감독이 이상하게 김천을 상대로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이번에 좀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제주와 대구에 아직 멸망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주는 김학범 감독이 처음으로 3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김병수 감독이 부임하고 지난 첫 경기 이후 좀 휴식기가 있었거든요.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해서 어떤 축구를 보여줄 것인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전국 곳곳에 비가 예정돼 있는데 아마도 수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장 가는 길 이번 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